문제 시작할게. 다음 주장에 대해서 자료 1번부터 6번까지 늘 항상 하는 거잖아. 1번부터 6번까지 활용하여 그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 자신의 주장과 근거로서 합당한 자료로 활용하라는 얘기야.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자료를 활용하여 반론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자료에서 주장과 주장의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는데, 주장이 뭔가 보자. 현대사회의 부채는 개인의 자산 형성뿐만 아니라 내수의 확대 같은 경기 부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자, 현대사회의 부채라고 했어. 부채가 오히려 경기 부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상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 무리한 대출을 제공하거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관행은 개인 파산 물론이고 사회 전반적인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겠지. 그러므로 부채는 시장의 자율 조정에만 맡길 수 없는 사항이다. 부채, 은행에서 우리가 빚을 지고 대출을 받는 거, 이거 그냥 무제한적으로 풀어줄 수 없다, 그런 얘기고, 사회적 안전망과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의 대출, 자산의 형성의 부채는 경기 부양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제공하지만, 이 무리한 대출, 막대한 대출을 제공하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기관은 이런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채를 무리한 대출을 해주는, 무분별한 대출은 시장에다 맡길 수 없고 사회적 안전망과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개입과 통제에 관해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러면 시장 개입과 통제라는 주장을 픽하고 나서 그 정당성을 자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자료 1번 한번 봅시다. 자료 1이 과연 개입에 어울리는지 아니면 개입하면 안 되는지. 자, 그림 1은 A국의 기준금리와 국제결제은행 BIS가 제시한 신용갭의 추이를 나타낸다. 시간적 추이. 그래프 BIS, 신용갭을 금융시스템 구조적 리스크를 조기에 탐지하는 선행 경고 지표로 제한하고 있다. 경고를 앞에서 조기에 탐지하는 선행 경고 지표라고 해서 BIS를. 그럼 BIS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알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럼 봅시다. 이거는 기준금리고, 자, 기준금리 점이니까 기준금리는 이해가 되겠지, 그지? 기준금리. 자, 기준금리. 그 다음에 BIS 신용갭. 자, 신용갭은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신용갭의 기준선이 점점점점 되어 있는 게 기준선이고. 자, 그러면 얘가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야 돼, 알았니? 자, 기준금리하고 저기 나오는 신용갭하고의 관계. 여기 비례됐는데, 비례. 기준금리가 올라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완만하게 내려왔지, 그지?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지? 자, 기준금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금리가 상승하니까 위에 말했던 BIS 신용갭이 완만하게 하강했단 말이야. 자, 위에서 BIS가 뭐라 했냐면 조기에 탐지하는 선행 경고지표야. 경고지표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위험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은 줄어들겠지. 이자, 은행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은 줄어들잖아. 그러면 부채가 줄어드는 거잖아. 부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여기서 BIS, 경고 위험 지수가 하강하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기준 금리를 조절하면 위에 나온 BIS 위험 경고, 조기에 탐지하는 선행 경고 지표가 조절될 수 있다는 거잖아. 이 말이 국가가 개입하거나 통제해서 기준 금리를 가지고 BIS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개입의 정당성이죠. 개입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조기에 탐지하는 선행 경고 지수를 낮출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가 개입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측에 신용 갭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0이란 말, 10. 어? 신용 갭이 위험 지수가 그냥 기준선이 10이란 말이야, 10. 그렇다면 이 10이라는 것은 시장의 자율적인 부분이, 자, 신용 갭이 일단 전체적으로 높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아마 기준금리 가지고 조절 안 하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얘는 BIS 갭은 엄청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절대값인 이 10이라는 값은 이미 조기에 탐지하는 선행 경고 지표가 기준선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야. 하지만 여기서 기준금리가 상승할 때 완만한 하강을 통해서 야, 기준금리를 가지고 부채를 조절하면 BIS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구나. 개입의 정당성을 한 자료로 1번을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 2번. 여기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10% 이상이면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높은 경보 단계라고 했잖아. 이 자체가 높다고. 내버려두면 막 올라가는 거죠. BIS가. 그런데 여기 지금 신용갭은 또 2% 이상이면 주의고요. 신용갭은 2보다 높으면 위험 단계지. 1이면 밑에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기준금리에 따라 BIS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통해서, 즉 정부가 기준금리라는 그 정책적인 어떤 그 조절을 통해서 BIS를 줄일 수 있다. 이건 개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 BIS 갭이 10%가 기준선이라는 얘기는 경보 단계로 조기에 빨리 개입해야 된다는 설득력을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자료 2번으로 가볼까? 그림 2와 그림 3의 공공기관의 최근 몇 년간 경영실적 보증금 대입 변제. 자, 변제니까 갚은 거지. 변화를 보여주는 거야. 경영실적이 하고 대입 변제하고. 실적과 변제. A 기관의 보증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자, 이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변제하지 못하면 공공기관이 먼저 지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 A 기관의 대입 변제 규모가 확대됐어. 정부 재정 부담도 증가했다. 자료 2번 보니까 그림 볼래? 그림 2번. 자, 대입 변제. 여기서는 보증기간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 볼래? 매출은 보증료 등으로 확보한 총수입. 자, 매출은 보증료 등으로 확보한 총수입이야. 점점점이라면 이 그래프잖아, 이 그래프 지금. 그지? 자, 이 그래프를 보니까 매출은 그냥 정상적으로 매출은 유지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번엔 당기순이익은 매출하고 상관없이 대입변제비, 돈을 대신 갚아준 거, 운영비용을 반영한 결과 이렇게 급락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매출이라는 것은 자, 보증료 등을 통해서 거둬들인 수입이야. 근데 이제 비교적 안정적이지, 비교적. 이해됐어? 매출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어. 그런데 요게 문제죠, 요게. 당기순이익은 대입변제를 통해서 급락해버렸단 말이야. 21년 이후에. 그러면 이 보증기간에 경영 상태는 엄청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지. 매출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너무 떨어지니까. 맞죠? 그러니까 변제를 많이 해줬으니까 공공기관으로서의, 보증기관으로서의 부담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다 소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 공공기관은, 자, 공공기관이 괜히 대입변제를 함으로써 공공기관 자체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점점 해서 공공기관의 경영 상태는 최악으로 치달을 거다. 부도는 안 나겠지만 더 이상 대입변제 예산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부담, 대입변제 급증에 따른 공공 개입을 하면서
대의변제하니까 결국 A 공공보증기관의 자체 경영 악화라는 문제가 발생해.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개입에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자료 2번에 이 그래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공공기관, 즉 공공보증기관이 정부 국가의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개입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자료와 그림 2를 가지고 할 수 있어. 그림 3번 볼래? 그림 3번? 그림 3번. 보증기관의 전월세 보증 대의 변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전월세 보증 금액이 이렇게 늘었단 말이야. 자, 그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한 후 해당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그래서 대의 변제액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대의 변제액이. 그러면 공공 개입의 필요성이 문제 되겠죠. 똑같아. 매출은 안정적인데 당기순이익이 떨어지고 당기순이익이 떨어졌는데 대의변제, 전월세 대의변제는 엄청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악화, 그 다음에 대의변제 관련된 비용 지출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국 A 공공기관 자체의 문제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개입이 부당하다는 자료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림 2, 그림 3 마찬가지야. 그러면 자료 3으로 한번 가볼까? 자료 3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A국의 주택가격이 급락했어. 주택가격이 급락. 주택담보대출 받은 많은 가구가 주택가치보다 더 큰 부채를 떠안게 됐어. 채무불이행 강제 매각의 위기에 처하게 됐어. 경매로 다 날릴 판이야. A국 정부는 2009년에 연체 없이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그래도 건전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재융자를 허용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지원 재융자 프로그램. 이게 바로 국가의 개입이란 말이야. 시행하여 표 1의 프로그램의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의 경제여력, 정치참여, 사회참여를 비교한 값이다. 그래서 자료 3번의 내용을 따져봅시다. 주택담보대출, 경제여력, 정치참여, 사회참여. 자, 수혜집단, 상환지원 재융자 프로그램. 비수혜집단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볼까? 밑에 거 한번 보기 전에 집단 비교하는 거. 대출 상환 재융자 프로그램의 수혜자, 융자를 다시 받은 사람, 받지 못한 집단을 비교하는 거다. 그러면 주택담보 상환 지원 재융자 프로그램은, 자, 그러면 가처분 소득, 자, 가처분 소득 비교해 볼게요. 저소득층, 그 다음에 중소득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소득층.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소득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을 말하는 거니까 가처분 소득이 재융자 수혜한 집단은 비수혜 집단보다 높지요. 높지요. 그러니까 이게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경제적 여력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야. 연간 소비 지출도 마찬가지야. 동일하게 이야기하면 더 높다라고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계속 다 높으니까. 이 두 가지가 뭘 말하는 거야? 경제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야. 수혜 집단은 재융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채지만, 즉 금융 지원이지만 정부가 개입한 결과 경제적인 여력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비수혜 집단, 즉 재융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한 쪽보다. 그럼 이건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경제적 안정성이 유지되니까. 그리고 참여율도 한번 볼까? 정치 참여의 비율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왼쪽이 수혜 집단이 다 높아. 지방선거 투표율도 높고, 정치 참여도 활발하고, 사회 참여, 지역 행사의 참여율, 이것도 역시 왼쪽 수혜 집단이 높잖아. 그러면 국가의 개입이라는 부분에 해당되는 주택담보 상환 재융자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그 융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하면서 동시에 정치사회 참여를 활발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위에서 말한 대로 개인이 파산하거나 채무불이행, 경제매각 이런 부분들은 경제사회적인 혼란이란 말이야. 개입함으로써 안정을 유지하게 됐다. 개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료 3번이지. 1번하고 3번. 그 다음에 4번으로 볼까? 자료 4번. 20년 A국은 코로나19 위기에 경제 침체를 겪었어. A국 정부는 저소득 대상으로 이전 지출 확대 정책과 소상공인 대책 세제 지원 정책을 시행했어. 저소득 대상 이전 지출은 저소득 가계에서
직접 현금이나 현물 형태로 제공되는 정부 지원이고, 자, 요거는 직접 기업 대상 세제 지원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감세나 공제 혜택 정책이야. 그림 4번에 이들 정책의 재정 승수 효과를 비교한 거다. 자, 그럼 재정 승수 효과 볼까? 자, 재정 승수라는 건 정부의 재정 정책, 이것이 국민의 GDP에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 기준이 1.0 이상이면 정부 지출에 비해서 GDP가 더 증가한 거니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죠. 이란 얘기야. 10,000원을 지원했는데 15,000원이 된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건 지원해야 되겠죠. 자, 그럼 승수 효과를 따져보니까, 자, 2017년 저소득 대상 이전 지출 현물로 지급했어. 승수 효과가 1.47 됐어? 응? 네. 그랬는데 2020년에 보니까 1.62로 증가했지, 그지? 승수 효과가 1 이상이면 GDP가 훨씬 더 증가한 거잖아, 지출에 비해서. 이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겠지. 뭐의 긍정이야? 개입의 긍정이 되겠지. 이번에 기업도 한번 볼까? 기업에는 별로 효과가 없네. 그러니까 이건 선택적이라는 얘기야. 저소득 대상 이전 지출은 정부의 지원으로 승수 효과가 났는데 기업은 그대로잖아. 그렇다면 정부의 개입은 저소득 대상 이전 지출에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겠지.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료 4번의 그림사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1번하고 지금 3번하고 4번 자료는 모두 정부 개입의 필요성 혹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자, 5번 가볼까? 5번. 자료 한번 보세요. 자, 자료 5번이 좀 어려운데, 자, 정확하게 한번 볼까? 표 2는 ABCD 국가인데, 2012년 PISA 수학 성취 격차를 나타낸다. 격차라는 게 뭐야?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 자, 그럼 그림 5번에 이들 국가의 연도별 PISA 수학 평균 점수를 나타낸 결과다. 자, 밑에 거 잘 읽어보세요. PISA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프로그램 PISA. 자, 격차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불평등하다. 뭐가? 교육의 수혜가. 교육의 수혜라는 얘기는 교육에 개입하는 거야. 맞죠? 그 국가가 교육 정책에 뭔가를 투자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ESC, 그러니까 이게 ESC니까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그 상관계수, 성취 상관계수. 그러니까 개입을 많이 했어. 그러면 성취 상관계수가 올라가겠죠. 요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성취, 개입하고 상관계수, 하위 상위의 점수 격차. 점수 격차가 큰 게 어디야? 여기네, 그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상위권하고 하위권의 25% 점수 차이가 나는 게 112라고 나왔잖아. 그럼 표 2에서 보면 사회경제적 배경과 PISA 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크다. 상관관계가 크다. 큰 쪽이 A국이지. B국, C국, D국. 그렇다면 클수록 교육 불평등이 높다. 교육 불평등이라는 게 뭐야? 이거는 쉽게 해서 그 자율적으로 개인에게 맡기는 거야. 교육 평등은 국가가 개입해서 지원하고 정책을 펴는 거라고. 그러니까 A국은 자율적이고 D국은 국가가 교육 정책에 개입했다는 얘기야. 알았니?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개입이야. 불평등이 크다는 얘기는 자율적으로 성취하는 거, 즉 경제력이 있으면 성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개수가 높다는 얘기는 자율적이라는 얘기고, 개수가 낮다는 얘기는 국가가 개입했다는 얘기지. 자, 그럼 여기서 국가가 개입한 건 D라고 해야 돼. 이쪽으로 가야지 국가의 개입이지. 위쪽은 자율적으로 개인이 알아서 한 거야. 그랬더니 PIS 수학 평균 점수를 따져보니까 이게 떡락했어. 알았니? 그럼 국가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이 수학 평균 점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개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교육정책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려고 개입하면 오히려 수학 평균 점수가 떨어진다.
PISA가 증명한다. 그러면 이 제시 자료 5번은 개입 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입 불가. 개입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2번하고 지금 5번은 개입 불가란 말이에요. 이게 그림 표 2와 그림 5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의 개입 C하고 D 그랬더니 점수가 하향이고 오히려 자율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없는 경우에는 유지하거나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료 6번 볼까? 표 3은 ABCD 국의 한계기업 비중과 경제성과 지표를 나타낸다. 한계기업이 뭐냐면 자체적인 수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해 외부 지원, 정부 적응 은행 대출, 연장 등으로 연명하는 기업이야. 그럼 거의 끝나기 직전 기업이란 말이야. 응? 자, 그러면 끝나기 직전 기업의 비중하고 경제성과 지표래. 자, 일단 한계 기업의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는 A국가죠. 그지? 맞잖아. 비중이 높아. 그러면 이번에는 총 요소 생산성 변화. 생산성 변화. 자, 여기는 지금 생산성 변화가 마이너스 이쪽이고 플러스 이쪽이야. 그러면 한계 기업 비중이 적은 나라는 생산성이 더 높다. 그럼 한계 기업 비중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한계 기업이라는 게 자, 총 요소 생산성 TFP 노동과 자본의 양적 증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산출 증가분을 측정하는 생산성 지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종업원이 몇 명이고 자본금이 얼마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산출되는 증가분이야. 그러니까 이 생산성 지표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혁신 지표야.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좋은 거지. TFP가 높으면 좋은 거라고. 그럼 여기 A국이 제일 한계기업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부실기업이 제일 많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본재 분배율, 기업이 가진 자본을 생산성이 높은 곳에 얼마나 이동하고 재분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자본재 분배율 이게 높아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높은 게 이거죠. 얘는 낮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계 기업의 비중이 높은 A국가는 부실 기업이 엄청 많고요. 생산성 TFP도 낮고요. 그 다음에 자본 재분배율이 낮다는 얘기는 다른 곳에 재분배하는 것을 자본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알겠죠? 자, 그러면 한계 기업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 이 밑에 해석을 보니까 국가의 혁신, 자, 국가 경제 혁신 지수가 낮은 거죠. 요거하고 동일해. 자본 재분배율이 낮다는 건 국가 혁신 지표가 낮다는 얘기야. 높다는 건 높다는 얘기야. 자본 노동에 관계없이 나타내는 산출 증가분이 생산성 지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본 재분배율이 높다는 얘기는 생산성 TFP가 높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계 기업이 많은 A국 같은 경우 자, 자본 있잖아. 투자되는 게 낮아. 다른 곳에 이동이 차단돼 있어. 그러면 시장의 활성화 혹은 역동성 이것이 저해되는 거죠. 얘가 아주 나쁜 거죠. 최악이야 여기가. 이러한 점에서 한계 기업이 많은 A국가에 만약에 국가가 개입해서 이 한계 기업을 살릴 수 있는 투자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자, 결국은 생산성도 또 TFP도 떨어지고 자본 재분배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으로 별 효과를 볼 수 없다. 여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한계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은 오히려 그 자본이 있잖아. 자본 재분배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로 투자하지를 못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자본 재분배율에서 낮은 기업인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 정부의 투자, 지출 뭐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것이 국가 개입에 반대되는 논거로 쓰일 수 있다고. 그럼 반대로 이국은 어떻게 될까? 그럼 국가 개입해야지. 생산성도 높고 자본 재분배율도 높으니까. TFP가 높다는 얘기는 작지만 자본도 별로 없지만 생산성이 엄청 뛰어나다는 얘기야. 이런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그러니까 자료 6번 같은 경우에는 A국을 거론하면 개입하면 안 돼.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근데 E국을 거론하면 개입해도 돼. 알았니? 생산성이 TFP가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는 2번하고
4번, 5번하고 6번 자료는 국가 개입을 반대하는 논거로 쓸 수 있다. 자료로. 1번, 3번, 4번은 국가의 개입, 그것이 효율적이고 필요하다라는 쪽에 근거 자료로 쓸 수 있다고. 이 자료 분석은 그렇게 합니다. 자, 모의 2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모의 2번 정답. 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 적극 개입해야 된다는 정당성을 자료에서 찾아야 되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 1번, 3번, 4번이 개입의 정당성의 근거로 쓸 수 있는 자료야. 정확하게 분석하면 돼. 먼저 자료 1번.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신용갭, 아까 BIS라는데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신용갭은 10%대로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건 이제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위험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시장의 자율만으로는 조절되기 어렵다. 여기서 조절된 거, 개입을 통해서 조절된 건 뭐야? 기준금리를 인상했더니 신용갭 그 위험도가 증가세가 완화됐단 말이야. 이런 개입을 통해서 완화됐다는 얘기는 개입의 필요성을 말하는 거고, 그냥 절대적으로 10%에 여전히 높은 신용갭이 유지된다는 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자율적인 조절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상황이 더 악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개입이 어렵다라는 근거로 쓸 수 있다. 자료 1번. 자, 또한 자료 3번 같은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거에 대해서 상환지원 재융자 프로그램, 이게 국가의 개입이고 일종의 조절과 통제에 해당되는 거야. 이런 외부적인 요소가 개입됐을 경우 수혜가계의 재정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고 정치 사회의 참여도도 증가하는 게 자료 3번에 나온다고. 그렇다면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재정 안정이 확보되고 이런 그 정치 사회의 그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개입의 효과가 났다는 얘기고, 또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해서 이 효과가 큰 거는 그 비율의 차이가 제일 크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자료 4번. 이 자료로 국가 개입의 정당한 근거로 쓸 수 있는 자료가 뭔가 보자.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전 지출 정책. 이거는 이제 현금 지원이라고 했지. 기업 대상의 세제 지원보다 높은 재정 승수를 보인다. 이 말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소득층의 대상 이전 지출 정책은 높은 재정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라 그랬지. 그지? 다만 기업 대상의 세제 지원은 그 재정 승수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니까 지원이나 개입 이런 부분들이 별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어.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강한 경제 회복 효과를 발휘함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코로나19 그거에 대한 지원책이니까 코로나19를 경제 위기 상황 혹은 뭐 그 지원이 아주 강력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전 지출 정책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개입이 필요하다. 이는 위기 시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단순히 복지를 넘어서 경제성장 전략으로도 유효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 경제성장 전략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국가의 개입은 필요하다. 자, 그럼 반론으로 하고 반론 나머지 자료. 반면에 자료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 2에서 그림 2, 그림 3에서 확인해 보면 정부의 보증제도 개입, A 보증 공공기관의 개입은 대입 변제가 급증하고 재정 손실 혹은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시장 유인을 왜곡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시장 유인. 자, 시장 유인은 여기서 뭐라 그럴까? 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 보증금을 자연스럽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오히려 대입 변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유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료 5번 교육 불평등. 이게 지금 자료 5가 제일 해석하기 어렵지, 그지? 불평등이 큰 국가들이 오히려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인다는 점에서, 즉 교육 불평등은 정부의 교육 정책의 지원과 개입 이거를 안 해주는 쪽이 오히려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국가 개입보다는 자율적인 경쟁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 이 말은 국가 개입에 대해서 효과나 뭐 이런 그 결과가 별로 인상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야. 마지막으로 자료 6번. 정부 개입을 통해서 한계 기업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생산성 저하되고 자본 재분배가 저해된다. 분배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개입, 국가의 개입, 정책적 개입,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효과가 미미하다 혹은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거나 혹은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시장 역동성이 감소한다라는 말은 시장의 자율적인 성장이라든지 생산성 이런 부분들이 저하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국가 개입을 반대하는 반론의 자료로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돼.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국가 개입의 필요성 내지는 국가 개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료 1번을 활용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4번을 활용하면 국가 개입의 정당한 근거로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반론의 의미로 자료 2번 같은 경우, 그리고 자료 5번, 그 다음에 자료 6번은 그 ABCD 국가별로 했을 때 그 한계 기업 비중이 낮은 국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지원책으로 쓸 수 있는 근거로도 쓸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자료 2번, 5번, 6번이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는 거 명확하게 구분해서 선택과 반론, 이거에 적절한 자료 이용이 필요한 거야.